그러면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추천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 저희 알기로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추천에 대한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방통위원은 5명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2명 체제하에서 왜 의결한 것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제가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에 일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를 묻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잘 이해하십시오. 최민희 의원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국회 쪽에서 지금 그 이제 최민희 의원이 사퇴한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 3명 국회목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에 추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이유나 이런 걸 들어야 될 것.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이제 국회 내부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럼 이 방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국가기관은 저렇게 그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직접적인 비유가는 안 되겠지만 헌재 재판관도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추천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본다면 국회에서는 실제로 정당 간의 입장이 있고 그것이 국회 추천으로 외화가 될 텐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점도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고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지금 11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달째 지금 그 재판관이 전체가 모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그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다음에 피청구인의 변론과 관련한 재판관님들의 질문 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도 묻고 청구인에게도 묻겠습니다. 주제는 방통위원 구성에서 여권 우위는 법률로 강제되느냐. 2번째, 방통위원은 언제까지 추천 임명해야 되느냐. 이 2가지입니다. 피청구인 측에 묻겠습니다. 법률이 방통위원 중 여권 3, 야권 2를 강제한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법 취지를 보면
법 취지를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인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소속하였거나 하고 있는 정당, 2인은 야권에서 하는 것으로 보니까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행정부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되지만 그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구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치면서 이러한 구도로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현재와 같이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2인으로만 구성된다면 이는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의결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뭐 행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저는 3대 2의 비율이 최소한 되어야 집행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방통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방통위원 1기가 끝났습니다. 2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기 방통위원의 마지막 1년은 야권 우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제 그럼 그 경우에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 말씀에 의하면 여3, 야2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에 정해진 임기를 포기하고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가는 대통령이 임기제 기관장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임기제 공무원 간의 임기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요. 정무직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정무직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대체로 그 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방통위원은 임기를 법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무직이지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임기제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재해 감사원장도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헌법상 임기나 법률상 임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피청구인 측은 무조건 방통위원은 여3, 야2가 돼야 된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구인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방통위원 5명은 법률로 예정되어 있고 의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최민희 위원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023년 11월 7일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추천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 저희 알기로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추천에 대한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또는 이게 임명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냐,
효과에 대한 그 확신을 받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률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청구인 측 이야기는 방통위원은 5명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2명 체제하에서 왜 의결한 걸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제가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예. 이 방통위법을 만들 당시 제가 방송통신융합위원이었고 법안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입법미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즉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민희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임명을 하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적법하다, 위법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은 그렇게 판결한 것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일 텐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저희는 지연시킨다. 그걸 명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에 일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를 묻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잘 하십시오. 예, 청구인 쪽에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할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천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진숙은 국민의힘에서 2023년 8월 21일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표결에 관한 권한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본회의 추천 의결될 시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리는 시기 도중에 11월에 최민희 비추천자가 국회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왜냐하면 국민의힘 추천 1명, 민주당 추천권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건 국회 합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주장은 2023년 11월 이후에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국회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에 제 비추천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장으로 대통령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청구인 주장과 관련해서 적어도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3명을 마땅히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진숙과 함께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시죠. 국회가 최민희 후보 퇴임한 이후에 국회가 추가 후임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그에 앞서서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입법은 서로 변제와 균형에 의해서 협치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임명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최민희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법은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관 체제, 김홍일 체제 계속 2인 체제로 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대통령이 2사람 해촉시키고 대통령 지명하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2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끝까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요. 그렇다면은 그 임명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에 어느 정도 사과라든지 나름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협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행정과 입법이 서로 간에 위법하지만 그거는 이제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견제와 균형 그런 원리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률적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주장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합니다. 그럼 그런 조사 청문회를 왜 하냐? 그냥 탄핵해버리면 되지. 또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주장과 주장이 법률적인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야당과 여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원 임기를 마치는 그 위원회 당시 추천될 당시에 여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당일 때 여당이 추천한 사람 아니다. 소속 정당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여당 야당으로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추천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통위 추천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국회에 추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걸 법제처에서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그 후속 인사도 탄력을 받아서 추천되고 임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인 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이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주장도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더. 예, 그 정도. 예, 예, 됐습니다.
저기 지금 저 청구인 쪽에 좀 여쭤보는데요. 이제 저 그림을 보면 방통위가 지금 위원이 3인 있었던 때가 2023년 8월 23일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그 8월 23일부터 해서 계속 한 명, 두 명입니다.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이제 그 문제가 2023년에 있었죠. 그래서 2023년에 저 국회 쪽에서 추천해야 되는 3명이 뭐 공석이었던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었다. 일단 국회에서 뭐 일은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 구성이 되고 2024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국회 쪽 3명은 공석이란 말이에요. 좀 그 최민희 의원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방통위원회가 이제 이 국가기관인데 그러면 지금 2023년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방통위원회가 회의체로서 기능하는 그 기능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국회의 뜻인가요? 지금 그 표에 보시는 대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는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에 어떤 뭐 협조를 했는지를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그 최민희 의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국회 쪽에서 네. 지금 그 이제 최민희 의원이 사퇴한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 3명 국회목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에 추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이유나 이런 걸 들어야 될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8월쯤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힘과방위 간사는 이 헌재 결정이 끝난 다음에 3명을 같이 추천하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추천이 보류됐다. 그 타임라인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이제 국회 내부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럼 이 방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국가기관은 저렇게 그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민희 방통위원을 굳이 임명 안 하고 시간을 끌고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로 책임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그걸 토론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죠. 직접적인 비유가는 안 되겠지만 헌재 재판관도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추천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본다면
국회에서는 실제로 정당 간의 입장이 있고 그것이 국회 추천으로 외화가 될 텐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점도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고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지금 11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달째 지금 그 재판관이 전체가 모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그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당과 2당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실제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된다. 3명을 추천해야 된다. 아니다. 비슷하게 추천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있는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국회 책임이다. 맞죠? 국회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지금까지 추천 과정의 경로를 보면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다수당이 다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반복입니다만 여야의 시점이 달라서 추천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으로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데 계속 제가 주장합니다만 최민희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국회는 이제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임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 내부에서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하고 이제 그 내부에서 그 논의를 할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소추 의원께서는 국회의 대표시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이 탄핵 소추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국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여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국회 그 내부에서의 그렇게 막 논쟁하고 그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이제 구성을 안 해주면 그냥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냐. 그렇게 하라는 게 국회 대표시니까 국회의 뜻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을 했다면 그 사후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작동 원리 내부 사정을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 기관의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최고의 기관이 실제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회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했어요. 아니요. 네. 이인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법인 이유가 2명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2명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인지 어디에 더 방점이 있습니까? 그 예컨대 만약에 2명이어도 한 명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고 그 다른 한 명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라면 그 경우에는 좀 위법성 평가를 달리 해야 됩니까? 저희 주장은 2명이 의결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요. 그 2명이 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냐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2명이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만약에 그 3명이 모두 다 여당이 뭐 추천하거나 뭐 대통령이 임명할 때 약간 여당 몫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3명이기 때문에 3인의 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이제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지금 만약에 여당만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1명 추천을 해서 대통령 지명목 2사람과 해서 3명이 의결을 한다면 사실은 그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구성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 의결 자체가 위법이지만 대통령이 지명목 2명이 하기 때문에 위법이 더 가중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럼 숫자가 문제인 게 아니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까? 그것도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한 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법 13조 2항에는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적위원 5명의 과반수는 3인이죠. 근데 2인으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럼 이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여권 인사 3인으로 추천됐다 하면 야당의 입장으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냐라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3인으로 그것이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은 법적으로는 충족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주장을 떠나서 13조 2항 제적위원 5명 과반수 의결로 찬성한다는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대통령이 추천한 임명한 2명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제적이 5명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원이 5명인 것이고 지금 제적은 2명입니다. 2명이니까 제적 2명 중에 과반수는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자,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 법에 제적위원이라 하면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하는 정원과 같은 의미 제적이나 정원이나 5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2인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3인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권 인사가 3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 되면 표결을 할 텐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입법 취지할 때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저희가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추상적으로나마 인정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야당 인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서정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갑 제40호점부터 51호점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피청구인 의견 어떻습니까? 네, 입증 취지는 부인하고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어제 13호점부터 20호점까지 제출하셨습니다.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증거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록 송부 촉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10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사건 기록 송부 촉탁해가지고 채택하고 회신이 도착했는데 서정 내셨나요? 그걸 정리해서 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해서 예. 필요한 부분만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구인은 11월 7일 서울 고등법원에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사건 기록에 관해서 송부 촉탁 신청하셨죠? 예, 그건 어제 내셨죠? 그래서 며칠 전에 내셔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체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9월 12일 방통위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하셨죠? 그걸 보고서 직권으로 방통위에다가 사실조회를 했고요. 11월 1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간의 방통위원들 임명 내역, 그다음에 방문진 KBS 이사 임명 내역을 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열람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나중에 서면을 작성할 때 인용하겠습니다. 예. 네. 피청구인도 열람하셨습니까? 연락했습니다. 예. 그 말고 지금 문서 제출 명령을 좀 지금 유지하고 계신데 뭐 그건 그대로 유지하시되 이게 사실조회는 또 가능한 게 있거든요. 사실조회로 방통위에 좀 그 문서 제출 명령 취지 중에서 좀 그 가능한 게 있다면은 그걸로 일단 좀 해주시고 지금 방통위에서는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못 내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방통위 회의록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뭐 예, 속기록. 등등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월 7일 8명, 11월 7일 1명 해서 총 9명에 대해서 정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영관 정인이 방통위 회의에 직접 참관했고 2008년부터 방통위에 근무한 직원이므로 사건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나머지 정인은 김영관 정원을 들어보고 추후 체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할 정인 같은 게 있나요? 김영관 증인의 증언을 들어본 이후에 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신청을 11월 15일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자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예, 아마 그 의사 정족수 때문에 그러신 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채택된 서정에 대해서 서정 조사를 하겠습니다. 갑제 28호증을 빼고 나머지 갑제 1호증부터 갑제 39 오늘 한 50일까지 얼제 1부터 오늘 채택한 20까지 모두 열람하셨죠? 예, 예. 그래서 양 당사자 측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열람하는 것으로 개별 서정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무방합니다. 예. 그러면 열람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양 당사자 측이 열람하는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증거 정리를 마치려고 하고 지금 변론 기일은 2차 변론 기일은 김영관 정인 신문을 위해서 주로 하는 거고 청구인 측에서 정인 신문 사항을 11월 19일까지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는 오늘 사무처에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하시고 싶을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방통위가 예. 국회에 이어서 헌재에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문서 제출 명령, 명하고 있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좀 처분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처분이 뭐가 있던가요? 어떤 이게 법을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견서도 좀 내고 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처벌이 없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저희로서는 그 회의록 속기록이 그 의결의 위법성을 가리는 중요한 그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상 재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서증조사 신청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증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회의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속기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다음 기일에 채택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고, 이 방통위에서는 그 다음 기일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채택할 수 없었다라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방통위 측의 해명이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 회의록이나 속기록은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 판단은 재판부에 그거는 좀 다른 하시면 될 문제가. 것 자,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속기를 했습니다. 이 속기가 재판관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기를 가령 국회에 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기는 어디까지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이 속기에 대한 확인은 이 재판관들이 그거 맞다 결정을 해야 그게 그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방통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게 틀렸다, 제가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틀렸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방통위에 그 제출된 그 지원자들의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 그건 뭐 당연히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그것도 그게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부는 좀 미루되, 다만 김영관 정인을 통해서 그 입증상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고, 그 외에 또 사실조회로 가능한 건 사실조회로 가고, 다른 방법을 다 소진해보고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고, 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이 소송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부가 그게 쉬운 결론이면 뭐 벌써 결론을 냈지 이렇게 갖고 있겠습니까? 피청구인 측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회의록 속기록 관련한 부분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차원에서 요청을 했다면,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탄핵을 하지 않고 청문회라든가 사실 관련한 그런 그 국회에서의 회의가 있었다면 훨씬 더 진실에 접근한 발견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회의 속기록은 방통위에서도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속기록이 나오면 그것이 본인이 한 발언과 일치하는지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의 때 의결을 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제 신분상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 속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야당으로서는 물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그 모든 것은 최민희 현 의원이 스스로 피추천자로서 사퇴를 했던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그 이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적어도 1년 동안 1년 동안의 기간이 국회에서의 추천할 기간이 있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입법조사처에서 당연히 뭐 별 문제 없다라는 서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입법조사처에서 앞에는 전반부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이 써 있지만 그 단서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단서 이후 부분에 기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2차 변론 기일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